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0년차 여성이에요.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배웠던 작품 중에 제막매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작가인 월명사가 누이와의 사별을 노래한 향가인데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하고 가버렸느냐. 같은 가지에서 났어도 가는 곳을 모르겠다. 저는 이 식구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른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겠다고 집을 나간 동생이 한때는 정말 미웠어요. 철없던 시절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죽고 못 사는 사랑이기에 부모 형제도 버릴 수가 있나. 그때는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의 부고를 들었을 때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동생한테 더 미안하고 그립고 가슴이 아파요. 동생은 세상을 떠나면서 저희 부부한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을 주고 갔거든요. 제가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먹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동생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동생은 연년생이에요. 한 배에서 나고 자랐지만 동생과 저는 어릴 때부터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선머스마 같은 저와는 달리 동생은 천상 여자였거든요. 두 딸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치려던 엄마와 달리 저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몸으로 부대끼고 땀 흘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한 번도 깨끗한 옷으로 집에 돌아온 적 없는 저는 늘 엄마한테 한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아니,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니? 어떻게 된 게 한 번도 아침에 입혀준 대로 집에 오는 적이 없어. 이 흙이랑 얼룩 좀 봐. 도대체 뭘 했길래 이 모양이야?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네가 남자이니? 왜 이렇게 선머스마처럼 굴어? 제발 정윤이처럼 여자애답게 좀 살라고. 하라는 피아노는 안 하고 그놈의 태권도인지 뭔지 맨 사내 애들이나 하는 과격한 운동이나 하겠다고 난리고. 너 때문에 내가 아주 흰머리가 날 지경이야. 엄마, 여자는 태권도 하지 말라는 법 있어. 올림픽 경기 보면 여자 선수들도 태권도로 금메달 따고 그러잖아. 그런데 왜 나는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난 가만히 앉아서 피아노 건반 두드리는 것보다 몸으로 뛰는 게 훨씬 좋단 말이야. 그리고 왜 툭하면 정윤이랑 나를 비교하는 건데? 난 나야. 제발 비교 좀 하지 말라고. 여성스러운 걸 좋아해서 늘 프릴 원피스에 꽃무늬만 사주는 엄마는 늘 저와 동생을 비교했어요. 어릴 땐 그게 너무 싫어서 툭하면 엄마한테 대들곤 했고, 그래서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그럴 때면 괜히 동생한테 화풀이를 하기 일쑤였죠. 만약 동생은 저한테 대들거나 짜증이라도 냈다면 같이 붙어서 싸웠을 테지만 동생은 성격 좋게 늘 제 투정을 받아주기만 했어요. 그러니 이런 동생을 어떻게 미워해요?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엄마한테 혼난 날은 동생한테 화를 내기도 했지만 철이 들면서부터는 오히려 동생이 안쓰럽게 보이더라고요. 정윤아, 너도 싫으면 싫다고 말해. 언제까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할 거야? 너 정말 피아노 치는 거 좋아? 질리지도 않냐고. 가끔은 지겹기도 한데 그래도 오래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나 지금 피아노 그만둔다고 하면 엄마 기절할걸? 난 괜찮으니까 언니는 언니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하라는 대로
늘 투정 한 번 없이 따르던 동생은 대학도 피아노로 갔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동생은 엄마가 기대하는 대로 자라주었죠.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는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워낙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사람 사귀는 건 문제가 아니었지만 내 나란 말이 아닌 제2 외국어로 전공 강의를 듣는다는 건 정말 생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저도 영어라면 중고등학생 때부터 늘 상위권에 있었던 데다 토익 점수도 높아서 꽤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거기다 문화도 다르고 한국에서와는 생활 패턴도 다르고 대학 분위기도 달라서 처음 1년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엔 지금처럼 톡으로 쉽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070 인터넷 전화나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음질도 떨어지고 스카이프의 경우 데스크탑 PC나 노트북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라서 엄청 불편했어요. 과제 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하던 걸 멈추고 받아야 해서 일부러 전화를 안 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가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끊고 나중에 다시 하곤 했는데 그날은 제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죠. 아, 왜? 나 지금 레포트 작성 중이란 말이야. 한 번 해서 안 받으면 나중에 하면 될 일이지. 어떻게 끝까지 전화를 해? 지훈아, 화내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어줘. 요즘에 정윤이가 좀 이상해. 레슨도 빠지고 툭 하면 밤늦게 집에 들어온다? 정윤이가 그런 애가 아니잖니. 엄마도 참 고작 그런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정윤이가 애도 아니고 곧 있으면 대학도 졸업할 나이인데 일찍 집에 들어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한창 친구들도 만나고 연애도 할 수 있는 나이잖아. 내가 보기엔 엄마가 이상한 것 같아. 언제까지 정윤이는 온실속 화차처럼 키울 생각인 건데 이제 엄마도 놓을 건 좀 놓고 살아. 정윤이도 숨 좀 쉬고 살게.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전화를 다 했겠니? 그저 조금 달라진 정도라면 나도 이러지 않아. 애가 뭐에 씌인 사람처럼 엇나가기만 하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지훈아, 그러지 말고 네가 정윤이랑 통화 좀 해봐. 뭐가 문제인지 대체 왜 자꾸 삐뚤게 나가는 건지 그 이유 좀 알아보라고. 어? 네가 언니잖아. 동생이 잘못되는 걸 보고만 있을 거니? 엄마의 닥달에 하는 수 없이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너무도 신이 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 요즘 들어 사는 게 너무 재밌어. 피아노 말고도 할 것도 너무 많고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니까? 나 얼마 전에는 맥주도 마셔봤다? 처음엔 이런 걸 왜 마시나 싶었는데 몇 번 마셔보니까 은근히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아, 그리고 나 이번 겨울에 보드도 타러 갈 거야. 그동안 손 다칠까봐 그런 거 안 하고 살았잖아. 아, 나는 나이만 먹었지 안 해본 게 너무 많은 거 있지? 언니는 보드 탈 줄 알아? 한창 들떠있는 동생 목소리를 들으니 엄마 걱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히려 반갑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야 내 동생이 살아있는 느낌이랄까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기 있는 동생 목소리에 저도 신이 나서 한참을 떠들었어요. 제 방에 두고 온 보드복이랑 장비들도 꺼내 쓰라고 하고 어느 스키장이 좋은지도 말해주었죠. 아직도 그날 동생과 밤새도록 통화했던 일이 종종 떠올라요. 언니와 동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속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그 순간이요. 그 후로도 동생과 저는 자주 통화를 했어요. 서로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부터 요즘 한창 유행하는 개그 프로나 영화 얘기까지 레퍼토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전화통화가 뜸해진 건 제가 유학생활에 적응이 되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서부터였어요. 주말마다 파티도 하고 이런저런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동생과 한가하게 통화할 시간이 없어졌거든요. 그 무렵 동생도 짝사랑하던 남자랑 조금씩 진전을 보이면서 연애에 빠져 지내던 때라 저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새벽녘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동생이 결혼하겠다고 집에 남자를 데려온 모양이었어요. 문제는 그 남자가 엄마 눈에 안 차는 남자였다는 거였죠. 엄마는 울먹이면서 제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내가 정말 남들 보기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어디서 그런 놈을 데려왔나 몰라.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훈아, 아무래도 정윤이가 그놈한테 뭔가 책 잡힌 게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쥐뿔도 없는 고아놈 때문에 부모 형제도 버리고 그놈이랑 결혼하겠다고 할 리가 있니? 지훈아, 엄마가 지금 기댈 건 너밖에 없어. 학기 중인 건 알지만 네가 잠깐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되겠니? 네가 정윤이 좀 어떻게 뜯어 말려봐. 엄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당장 어떻게 한국에 들어가? 엄마한테는 정윤이만 딸이고 나는 남이야? 엄마라는 사람이 공부하는 딸한테 공부 포기하고 들어오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고. 엄마가 그런 식이니까 정윤이도 지긋지긋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라고. 나 자야 되니까 전화하지 마. 끊어. 그렇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은 뒤 엄마는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 일은 잘 해결됐나 보다 생각했죠. 사실 엄마랑 동생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학기가 끝나면 방학 동안 친구들이랑 다른 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해서 그거 외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기가 끝나가던 어느 날 아빠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학기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라고요. 여행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평소와 다른 아빠 목소리에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집에 가보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엄마는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 계셨고 동생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자리 보전하고 누워있던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정윤이가 집 나가고 네 엄마 실어증이 생겼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딸한테 배신당한 충격이 컸던 모양이다. 네가 엄마 곁에서 말벗이라도 대줘라. 정윤이가 집을 나가요? 왜요? 설마 결혼 반대해서 그런 거예요? 정윤이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네 엄마가 그 남자 직장에 찾아갔던 모양이더라. 그 바람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던 모양인데 정윤이가 그걸 알고는 지 엄마랑 한바탕 싸웠지 뭐니. 그리고는 집을 나가서 벌써 한 달째 연락이 없어. 네 엄마 앞에선 가급적 정윤이 얘긴 하지 말아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리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동생한테는 첫 연애니까 좀 유별을 떤다 싶은 정도였죠. 그러다 돈 떨어지면 안 들어오고 배기겠어요. 동생은 평생 자기 손으로 100원짜리 하나 벌어본 적 없는 앤걸요. 엄마가 하도 끼고 산 탓에 지 손으로 밥도 못하고 심지어 라면도 끓여본 적 없을 정도였어요. 동생이 할 줄 아는 거라곤 피아노
하나뿐이었거든요. 부모님 재력 덕분에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누리고 살았던 동생이 가난한 남자를 만나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길어야 2-3달이죠. 그래서 딱히 걱정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보기 좋게 틀렸고,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던 그 시점까지도 동생은 연락 한 통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봐도 없는 번호라고만 나오고, 제 출국 날짜가 다가오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영영 동생과 이별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생각 끝에 예전에 자주 통화하던 스카이프로 전화를 시도했어요. 한참이나 신호가 갔지만 결국 동생은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스카이프로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동생이었어요. 자기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찾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지 때문에 엄마는 실어증까지 걸리고 생기 하나 없이 축 늘어져 있는데 자기는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단문으로 욕을 실컷 써서 보냈어요.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년이라고요. 앞으로 너는 내 동생도 뭐도 아니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요. 네가 죽었다고 해도 장례식에도 안 갈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말이죠. 그땐 화가 나서 온갖 악담을 다 퍼부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로는 일부러라도 동생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갔고 1년 가까이 지나자 다시 말도 더듬더듬 하게 되셨어요. 몇 년 뒤 유학생활을 마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정신없이 직장인의 삶을 살아갔죠. 가끔씩 어디선가 피아노 연주가 들리면 동생이 집에서 피아노를 치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비록 집을 나가기는 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30이 가까워진 저는 보드 동호회에서 수년간 알고 지내던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식을 앞두고 동생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했지만 솔직히 그럴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연락 끊고 산 지도 좀 됐고 지도 나한테 아무 말 없이 결혼해 살고 있을 텐데 왜 나만 연락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예전에 제가 사납게 퍼부은 메시지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래도 세상에 하나뿐인 자매잖아. 직접 전화하기 힘들면 스카이프로 메시지라도 남겨. 처제가 그걸 보고 오면 좋은 거고 못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결국 남편은 제 아이디로 동생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단문은 없었어요. 결혼식 내내 엄마는 혹시나 동생이 오지 않을까 목을 빼고 주변을 살폈지만 끝내 동생은 제 결혼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괘씸한 마음만 더해진 채 그렇게 제 결혼식은 끝이 났어요. 결혼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랬겠지만 시댁에 녹아드는 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음식 간도 달랐으니까요. 저희 집은 간을 좀 세게 해서 먹는 편인데 시댁은 일반 가정들보다도 더 싱겁게 먹는 편이라서 제가 음식을 할 때마다 매번 짜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한두 번이면 몰라도 제 음식을 드실 때마다 그러시니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을의 시댁에 가면 음식은 준비 과정만 제가 하고 간은 시어머니가 보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시고모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넌 나이가 몇인데 된장찌개도 혼자 못 끓여서 시어머니 도움을 받니? 친정이 잘 산다더니 니네 집에선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했던 모양이구나. 그러니 그 모양이지. 언니, 요즘 애들이 다 그래. 맛집이니 뭐니 찾아다닐 줄이나 알지? 지들 손으로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라면이나 끓일 줄 알면 다행이게? 얘 세아가 너 라면은 끓일 줄 아니? 설마 그것도 못하는 건 아니지? 같은 말이라도 어쩌면 그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꽈서들 얘기하는지 정말 정을 붙이려야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고모님들 말보다 더 서운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 태도예요. 남들이 자기 며느리를 공격하면 제 편을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음식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댁과는 간이 안 맞아서 일부러 간을 안 잡는 걸 알면서도 이런 방구 안 하시고 시고모님들 말에 고개만 끄덕이시지 뭐예요. 고모님들이 자기 며느리들 자랑을 할 때면 세상 부럽다는 표정으로 이러세요. 고모는 참 좋겠다. 그런 며느리를 다 드리고. 나한테는 그런 복은 없나 봐요. 이러지 뭐예요. 고모님 며느리가 결혼할 때 여우 목도리를 시어머니 선물로 해왔다고 어찌나 부러워하시는지. 전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명품 백을 해드렸어요. 여우 목도리에 수십 배나 되는 걸로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는 입도 뻥끗 안 하세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 집이 저희 집에 비해 한참 기우는 게 못마땅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받지나 말 것이지 무슨 날만 되면 어찌나 티가 나게 선물을 바라시는지. 제가 남편보다 회사 직급이 높고 월급이 많은 것도 시어머니한테는 불만이었어요. 뭐니 해도 여자는 자고로 남편을 떠받들 줄 알아야 되는데 넌 도통 그런 걸 모르는 것 같다? 네가 내 아들보다 직급 좀 높고 월급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네가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집안 꼴이 엉망이 된다고. 집에서 대접받는 남자가 밖에서도 대접받는다는 말 너도 알지? 네 남편이 잘 되길 바란다면 네가 먼저 집에서 남편 받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한마디로 네가 잘나긴 했지만 내 아들 기죽이면 가만 안 둔다는 의미였어요. 아니, 제가 남편한테 뭘 어쩐다고 그러시나 몰라요. 전요, 연애할 때도 그랬고 결혼 후에도 그렇고 남편을 누르고 살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친구 같은 부부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같은 취미,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했던 건데 어머님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제 남편 얼굴을 부여잡고는 이러시거든요. 잘난 와이프가 밥도 안 챙겨주디? 어쩜 볼 때마다 얼굴이 반쪽이 되니? 차라리 주말엔 집에 와서 밥 먹을래? 아니면 엄마가 주말마다 와서 밥 좀 차려줄까? 우리 아들 수척해진 얼굴 보니까 엄마가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 결혼하고 5kg나 찐 사람한테 수척해졌다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소리였지만 어머님이 민망하실까봐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피식 웃으며 그러더군요. 엄마, 왜 이래? 며느리 앞이라서 그러는 거야. 엄마 원래 집에서 밥 잘 안 해주잖아. 내가 왜 맛집에 연연하게 됐는지 몰라? 엄마가 하도 집에서 뭘 안 해주니까 늘 허기가 져서 그렇게 먹는 거에 연연하게 된 거 몰랐어? 그나마 결혼하고 지훈이가 이것저것 해줘서 이제야 좀 살맛 나는데. 엄마, 며느리랑 경쟁할 생각 마시고 내 딸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여. 우리 장인 장모님처럼. 그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시어머님들의 단골 멘트를 남기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죠. 그 외에도 남편은 7년간의 결혼기간 동안 시댁 식구들과 시고모님들 앞에서 저를 지켜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모든 걸 다 막아줄 수는 없었죠. 특히나 아이 문제는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작은 트집들 외에는 스트레스를 그리 받는 편도 아니었음에도 저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난임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남편도 저도 둘 다 정상이라는 검사 결과만 나올 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말이죠. 안 그래도 저랑 저희 친정에 대해 자격지심이 있는 시어머니는 애 문제로 저를 압박하곤 하셨어요. 툭 하면 시댁에 불러 시고모들 앞에서 손주 타령을 하시면서요. 난 정말 손주 안아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원이 없어요. 애만 낳아봐. 내가 새벽에도 똥기저귀 갈러 애들 집에 달려갈 수 있다니까? 남들은 다 누리고 사는 걸 왜 나만 못하고 사는 건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나 몰라? 그러자 마치 추임새라도 넣듯 시고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옳게, 그게 어떻게 옳게 잘못이야? 병원에서 우리 준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랬다며. 그럼 불임 원인은 준우 와이프 아니겠니? 예, 말이 났으니 말인데 니네 친정에 돈 많다며. 그 돈 나중에 네 아버지가 관에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너 불임 치료하는데 좀 쓰시라 그래. 남의 집안 대 끊을 생각 아니고서야 이러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그때였어요. 작은 고모님이 제 눈치를 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미국에서 유학생활 했다고 하지 않았니? 혹시 거기 있는 동안 그런 쪽으로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네? 그런 쪽이라뇨?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니, 왜 있잖아. 미국은 성적으로도 우리보다는 좀 개방적이고 결혼 전에도 동거들도 많이 하니까 젊은 남녀가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 잠자리 하는 건 예산일 아니니? 혹시 덜컥 임신이라도 해서 낙태... 거기까지 얘기를 듣는데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질렀죠. 고모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전에 낙태를 하는 바람에 임신을 못하게 됐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니, 내가 언제 꼭 그렇다고 했니? 넌 왜 그렇게 사람 말을 고깝게만 듣고 화를 내니? 난 그저 이런저런 원인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 혹시나 했던 거지.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다고 어른 앞에서 소리를 버럭 지르니? 너도 참 예의가 없다. 예의요? 예의는 젊은 사람만 지켜야 되는 건가요? 고모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은 예의 있는 거였어요. 저한테 예의 바른 행동 원하시기 전에 고모님부터 예의 지키세요. 그리고요, 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방탕하게 논 적 없어요. 남자를 사귄 적도 없고 누구랑 동거를 한 적도 없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업체에 의뢰해서 제 뒷조사라도 해보세요.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는 게 있는지.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요. 손주를 바라시는 마음은 알지만 지금 이 순간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저랑 어머님 아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는 애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건 우리 부부라고요. 힘든 자식들 옆에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어쩜 툭하면 사람을 불러서 이런 모욕을 주세요? 며느리가 어머님 기분에 따라 치고박는 샌드백이에요? 어머님이 내뱉은 기분 나쁜 말들을 담는 감정 쓰레기통이냐고요. 저도 제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이에요. 어디 나가서 이런 대접 안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어머님이랑 고모님들은 저한테 함부로 하세요? 무슨 권리로 이러시냐고요. 오늘 이후로 한 번만 더 저한테 이러시면
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법정으로 부를 거예요. 돈 많은 친정아빠 찬스 써서 승률 높은 변호사 앞세워 소송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한 방에 터뜨린 저는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미친년처럼 엉엉 울면서 말이죠. 평소 같으면 제 남편한테 전화해 제가 한 일을 고자질했을 시어머니인데 이번엔 웬일인지 안 그러신 모양이었어요. 잠잠한 남편 반응을 보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하여간 엄마랑 고모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할 일이 없으면 낮잠이라도 자지. 나이 들어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나는 처가에서 대접받고 사는데 당신은 우리 집에서 매번 이런 꼴만 당하니까. 내가 면목이 없네. 이번에 내가 엄마랑 고모들한테 한바탕 해놨으니까 더는 당신한테 안 그럴 거야. 혹시라도 또 괴롭히면 그땐 당신 말대로 고소해. 벌금이라도 왕창 때려서 버릇 단단히 고쳐놓게. 필요하면 내가 증언도 해줄게. 자기 엄마랑 고모들을 고소하라는 남자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내가 자식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있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말았어요. 하루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이 있다고 집을 나갔던 남편이 해질 무렵 웬 여자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지 뭐예요. 자, 들어가자. 오늘부터 여기가 윤서가 살 집이야. 여보, 당신도 이리 와봐. 여기는 최윤서. 9살이고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윤서 정말 예쁘지?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랑 살다니. 그렇게 됐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 윤서 방 좀 정해주자. 손님 방에 침대도 있으니까 일단 거기로 갈까? 남편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손님 방으로 갔어요.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생각할수록 기가 차더라고요. 이건 아이가 예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도 부부가 서로 상의를 하기 마련인데 하물며 사람을 집에 들이면서 이런 방구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소파에 앉아 열을 식히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를 손님방에 두고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애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어서 남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쟤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우리 집에 데려온 거야? 그게 사정이 좀 있었어. 나도 갑자기 연락을 받고 간 거라서 애 문제는 예상을 못했거든. 여보,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애는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 저 어린 게 돌봐줄 사람이 없다더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남편은 어떻게든 애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인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이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한다는 건 모르는 것 같더군요. 아내한테 통사정을 하면서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애.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행동을 하겠냐고요. 남편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았어요. 사정이 있었다. 갑자기 연락을 받고 나갔다. 애 문제는 예상을 못했다.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퍼즐 조각을 맞추듯 아무리 이리저리 맞춰봐도 나오는 결과는 하나였어요. 저 여자아이는 남편의 아이라는 거였죠. 애 나이가 9살인 걸 보면 애 엄마는 적어도 10년 전에는 만났던 사람이고, 그렇다면 저랑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아이 엄마는 남편의 이전 애인쯤 되겠네요. 애 존재는 몰랐다고 했으니 여자랑 헤어지고 저랑 결혼할 때까지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가보니 여자는 없고 애만 딸랑 남아 있었다. 여자가 죽었는지 도망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내 집 손님방에 있는 9살짜리 아이가 내 남편의 아이라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나를 만나기 전에 생긴 아이라고 해도 제게는 그저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생긴 아이일 뿐이었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니 온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누구한테라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하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문득 여동생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동생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같이 고민했을 텐데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만 더 시렸어요. 결국 확실한 물증부터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 몰래 아이가 사용하던 칫솔과 남편의 칫솔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당연히 100%에 가까운 수치로 부녀지간이라고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둘 사이는 부녀지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일치하는 유전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도대체 여자아이의 정체는 뭘까? 이 생각만 가득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이 홀로 아이의 전학수속도 하고 아이 방까지 꾸민 남편은 그 주 주말 제 친정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남편을 제외하고 다들 영문을 모른 채 멀뚱거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때였어요. 남편은 서류 봉투를 들고 오더니 저희 아빠한테 건네더군요. 몇 장의 서류를 넘겨보시던 아빠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아이한테 손을 내미셨어요. 긴장한 표정의 아이는 저희 아빠 손을 잡아들였고 아빠는 아이를 끌어당겨 품에 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얘가 우리 정윤이 딸이라는구만. 그 말에 엄마랑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었어요. 이내 정신을 차린 엄마는 제 남편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있던 무렵 남편이 스카이프로 보낸 메시지를 받은 동생은 한참 뒤 메시지에 적힌 남편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당시 동생은 병든 남편의 병수발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더군요. 남편은 제 동생한테 지금이라도 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동생은 싫다고 거절을 했대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은 못 보여드릴 망정 힘들게 사는 꼴을 보일 수 없다고요. 혹시라도 자기 사는 모습을 부모님한테 알린다면 형부랑도 연락을 끊겠다고 해서 남편은 저한테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몇 년 뒤 동생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제 남편이 동생과 동생의 딸아이를 돌봐주었다더군요. 생활은 동생은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조카가 자라면서 아빠 손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유치원이고 학교고 찾아가 아빠 노릇을 해줬다고 했어요. 그렇게 모녀가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조카한테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고 나간 남편은 그제야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전화를 받고 가보니까 윤서가 임시보호시설에 있더라고. 처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맡아줄 보호자가 없어서 시설에 보내졌던 모양이에요. 다행히 윤서가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뒤늦게라도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날 바로 윤서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당장 애부터 데리고 온 남편은 저랑 제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애 학교 문제부터 정리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을 통해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은 엄마는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마음이 더 동생이 안타깝고 가엾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동생이 밉기도 하고 언니가 돼서는 진작 동생을 챙기지 못했던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속 좁게 동생을 밀어내지만 않았어도 이런 결말을 맞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장인어른, 장모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윤서 내 딸로 키우고 싶어. 윤서가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 나한테도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의 느닷없는 제안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결심을 해준 남편한테 고마울 뿐인걸요. 그날 동생의 죽음과 더불어 내 조카 윤서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우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윤서의 입양 수속을 마쳤고 동생이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동생이 쓰던 물건들 몇 가지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중 동생이 사용하던 피아노는 윤서 방에 놓아주었어요. 윤서가 제 동생을 닮아서 피아노를 잘 치거든요. 저희 엄마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피아노를 전공할 수 있게 유명한 선생님한테 레슨을 시켜야겠다고 하셨지만 남편과 제가 반대를 했어요. 아이가 원한다면 모를까 강요에 의한 교육은 시키고 싶지 않다는 게 우리 부부의 입장이거든요. 모르긴 해도 제 동생 역시 저희 뜻과 같으리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잠시 지옥 속에서 살았던 저는 동생이 남겨준 윤서라는 선물을 통해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한 가지에서 나고 자라 비록 떠난다는 인사조차 못하고 헤어진 동생이지만 동생이 남긴 예쁜 딸이 있기에 더는 슬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엔 눈물이 아닌 웃음이 가득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사는 70대 할머니예요. 20세 꽃다운 나이에 쫓겨나듯 지방에서 서울로 처음 상경했었죠. 제일 처음 서울역에 도착하여 뭔가 이국적인 서울역 건물에 우리나라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고층 빌딩 층수 세어보며 뒤로 자빠졌던 게 바로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50년이라니. 내가 그만큼 나이를 먹어서 70살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인생사 일장춘몽이라더니 꿈 한 번 꾸고 일어나니 머리가 다 새어버리고 얼굴이 주름으로 다 쪼그라들어 버린 것 같아요. 허무하지만 70평생 살아보니 그냥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쫓기듯 똥줄 타가며 진짜 열심히 살아온 과정.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죠. 요즘은 다시 솔로로 돌아온 제 딸과 소녀딸 아이의 재롱을 보며 3대 모녀가 함께 알콩달콩 사는 게 낙이랍니다. 맞아요. 전 딸이 태어나자마자 거의 강제 이혼했고 제 딸은 똥수강 갔던 딸의 세댁으로부터 제가 구출해왔어요.
제가 이혼하여 외동딸을 홀로 길러온 것까지 담다니. 참으로 마음 아프지만 딸은 엄마의 인생을 담나 봐요. 그래도 자기 새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보물이잖아요. 특히 갓 태어난 아기 키우는 건 엄마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작업이지만 이쁜 내 새끼 물고 빨며 하며 느끼는 행복감이 얼마나 크던가요. 그런데 요즘 세댁들은 아이를 잘 안 낳으려 한다네요. 대한민국 신생아 출생률이 0.65명까지 떨어졌다죠. 우리 땐 잘 살든 못 살든 7, 8명씩 낳는 집도 허다했는데 그렇게 덮어놓고 낳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자식들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했다 싶은 일이 내 딸 낳은 거거든요. 이상 70세 아줌마의 출산 장려 연설이었습니다. 좀 꼰대 같고 오지랖 넓은 것 같나요? 여러분도 나이 들어보세요. 내가 70년간 살며 얻은 지혜를 마구마구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딸은 나 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게 하려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딸도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겪고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딸은 워낙 자존심 세고 독립적이어서 엄마인 저에게 안 좋은 모습을 절대 안 보이려는 경향이 강한 아이였어요. 그게 화근이었죠. 무려 4년간 엄마인 제가 반대했던 결혼을 하고는 절대 이혼하지 않으려 몸, 마음 다 버려가며 버텼으니까요. 불쌍한 내 새끼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네요. 그래도 지옥에서 우리 딸아이 건져내온 거 생각하면 뿌듯해요. 그리고 그 후 그년놈들은 하늘이 내린 천벌을 받았거든요. 그것만으로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어렵디 어려운 사돈 식구들을 년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고해성사하듯 제 마음을 다 펼쳐내야 제 마음의 몽어리가 풀어질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사연살롱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참으로 애정하는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되어 그것만으로도 좋네요. 저의 어렸을 때 첫 기억은 이모네 차디찬 냉골방에서 이모 집안일 봐주던 식모들 사이에서 껴서 밥 먹던 기억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3살 때 차사고로 그 자리에서 함께 돌아가셨다고 하니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유일한 혈육이었던 이모가 조카인 절 걷어주셨어요. 하지만 돈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시골에서 꽤 부잣집이었던 이모는 제가 본 사람들 중 가장 냉혈한이었어요. 조카인 저에게도 냉정하기 그지없었죠. 이모나 이모부 그리고 사촌 동생들보다 식모들하고 더 많이 어울렸던 기억이 있으니 말 다 했죠 뭐. 최소한의 양심상 절 고아원에 보내긴 좀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걷어졌던 것 같아요. 20살이 되어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 집을 나오기 전까지는 눈칫밥을 먹으며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이모네 집안 일꾼들을 도와 농사일에도 적극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왠지 고아원으로 쫓겨날 것 같았거든요. 가끔 잠이 안 올 때 어릴 적 내 처지를 생각하면 참 가여워요. 자식한테는 부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다 있죠. 제가 살던 곳은 워낙 시골이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니던 중학교가 폐교되었어요. 다른 지역 어딘가의 학교와 통폐합되었다는데 걸어갈 수 없던 곳이었고 버스편도 마땅치 않았죠. 어린 맘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이모는 오히려 반가운 기색이더군요. 수련아
집에서 네 사촌동생들 뒷바라지도 더 해주고 말이야. 이모가 애미애비 이른 날 걷어서 지금껏 따순 밥 먹고 생활하게 해줬으면 이모한테 보상을 좀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어서 학교 때려쳐라. 전 억울했어요. 어렸지만 이모한테 따지고 싶었죠. 이모, 내가 이모네 집에서 따순 밥을 언제 먹었어요? 맨날 쉬어 터진 밥 먹고 배탈 난 적이 한두 번이에요? 이모네 아들, 딸들 빳빳하게 풀 바른 옷 입고 새 운동화 신고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닐 때 난 고무신 신고 보자기에 책 싸서 고갯길을 겨우 걸어 다녔다고요. 이럴 거면 그냥 고아원에 갖다 버리지 그랬어요. 아니, 이 기집년이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못하는 말이 없네. 원래 농사일은 자고로 머릿수가 많아야 하는 법이야. 햇소리 말고 가서 농사일이나 도와.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했건만 은혜도 모르는 기집년 같으니라고. 기억에도 없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죠. 이모가 버렸는지 어쨌는지 엄마 아빠 사진 한 장 없던 전 흑백 TV 속에 나오던 드라마 주인공들 얼굴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를 대강 상상만 해봤죠. 나중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엄마인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겠다는 다짐도 했었고요. 이모분의 집이 대대로 워낙 부자였지만 시골에서 부자여봤자 뭐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게다가 이모부가 한량의 노름꾼이었기에 몇십 년 도박해서 말아먹으니 이모네 가세는 점점 기울어만 갔죠. 제 나이 20살이 되자 급기야 이모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더군요. 수련아, 너 저 개울 건너편 집 총각 알지? 그 집도 진짜 부자잖아. 논이며 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집 총각이 수련이 널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한다는구나. 어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그 집으로 시집 가는 게? 어? 이모, 그 집 총각이 어딨어요? 쌍둥이 아빠, 그 아저씨 말하는 거예요? 쌍둥이들이 저랑 동갑이고 그 아저씨는 이미 50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누구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야, 50은 무슨 50이야. 그 청년 이제 49밖에 안 됐어. 부잣집에 시집가면 너 좋고 나 좋고 하지 않겠니? 너랑 결혼하게만 해주면 저 넓은 사과나무 밭을 너랑 내 명의로 해주겠대. 요즘 땅값이 많이 올라서 사과밭 반만 팔아도 너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잔말 말고 얼른 결혼 준비나 해. 괜히 얼굴만 반지르르한 어린 총각 만나느니 확실히 돈 많은 남자 잡는 게 장땡 아니겠니? 어이가 없었죠. 이젠 이모라는 작자가 날 팔아먹으려 하는구나. 피만 섞였을 뿐 남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지더군요. 아니,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참 괘씸하네요. 오라, 이모가 왜 나한테 시집을 독촉하는지 알겠네요. 저 아저씨한테 날 팔아먹고 사과밭을 얻으려는 거군요. 이모, 진짜 내 이모 맞아요? 우리 엄마 동생 맞냐고요? 택도 없어요. 쌍둥이 아빠인 저 호래비한테 시집가라고 한 번만 더 권하면 이 집안을 다 엎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야, 최수련, 이게 이모한테 눈을 희번뜩거리면서 못하는 말이 없네. 지금 네 이모부가 도박해서 이 집안 다 말아먹게 생긴 판국에 돈 좀 벌어보려니까 거절을 해? 가서 넌 이 집안 잡일이나 계속해라 그럼. 가치없는 년 같으니라고. 그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왜 이모 집을 나올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너무 어리고 산골에 파묻혀 있다 보니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거지 같던 소굴을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또 터졌죠. 이모 집 일을 봐주던 일꾼들과 식모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유독 남자 머슴 이천수, 여자 식모 김천래, 이 두 작자들과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었죠.
마치 남매인 것 마냥 이름도 비슷한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 주인인 우리 이모의 눈을 피해 사귀고 있던 사이였어요. 아주 부창부수로 절 노상 괴롭혔어요. 특히 김천래 그 사람이 항상 먼저 시비를 걸어왔어요. 야, 최수련이, 네가 이 집 마님 조카라고 의시되면 큰 오산이다. 넌 남보다 못한 존재라고. 고상한 척하지 말고 부엌 음식이며 설거지며 오늘은 네가 다 해라. 방 청소도 좀 하고 말이야. 오늘 많이 외출하셨으니 피곤해서 난 누워있을란다. 뭐? 넌 맨날 뭐가 그리 피곤하냐? 이 집에 식모로 들어왔으면 밥값을 해야지. 너, 이천수 저머슴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지? 내 애진작에 다 알아봤다. 일은 안 하고 둘이 몰래 물레방앗 안에 들어가는 거 한두 번 본 줄 알아? 우리 이모한테 쫓겨나지 않으려면 일 처리 확실히 해. 아니면 내가 확 다 불어버릴 테니 말이야.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냐? 좋아.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지. 응? 그로부터 일주일쯤 후, 안 그래도 다혈질인 이모가 난리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모의 폐물암이 통째로 없어진 거죠. 이모는 절 제일 먼저 소환하더군요. 야, 수련이 너. 김천래가 네가 폐물암 훔쳐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데? 너 그거 어디다 뒀어? 그 속에 보석이 얼마치 있는 줄이나 알아? 이 썩을 년. 이모가 지금껏 키워주는 애를 웬 수로 갚어? 당장 내놔. 이모, 난 폐물암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저 천내가 일도 안 하고 맨날 저놈이랑 붙어먹길래 이모한테 다 불어버린다고 했더니 날 골탕 먹이라고 거짓부렁하는 거예요. 이모는 남의 말을 믿어요? 아님 조카인 내 말을 믿어요? 난 아무 죄도 없다고요. 내가 널 어떻게 믿냐? 쪽팔리면 3일 기한 줄 테니 그때까지 되돌려 놓지 않으면 맨몸으로 쫓아내버릴 거야. 3일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날 밤 김천래와 이천수 두 년놈들은 야반도주를 했어요. 이모네 집에 돈 되는 물건들은 모조리 가지고 말이죠. 당연히 그놈들이 폐물함도 가지고 갔겠지만 패닉 상태가 된 이모는 저까지 족치더군요. 아이고야, 최수련 이 기집애야. 네가 우리 집에 오고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다. 내가 점을 봤는데 넌 우리 집이랑 상극이란다. 당장 가버려라. 당장! 아니 이모, 범인이 그들인 게 너무 명확한데 왜 나한테까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모네 집에서 일해주고 사돈 동생들 뒷바라지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한 번이라도 월급 쥐어준 적 있어요? 나도 성인인데 완전히 공짜로 몇십 년간 일을 한 거라고요. 억울해. 너무 억울해. 엄마, 아빠. 이모는 이미 나에게서 마음이 돌아섰는지 내 옷까지 몇 개만 달랑 챙겨서 마당으로 뿌리더군요. 더럽고 치사해서 저도 집을 나와 그 길로 읍내 식당으로 향했어요. 맘 같아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싣고 싶었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기에 차비라도 벌어야 했거든요. 한 달 일하고 월급 받고는 그 길로 서울로 향했죠.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년 전이네요. 발길이 닿은 곳은 서울 방배동이었는데 그땐 배 마시고 아무것도 없어서 쭉 위로, 더 위로 향했어요. 그때 당시 나름 부촌이라던 동네로 가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학교 다닌 기억보다 식모살이한 경험이 훨씬 많으니 식당 일이 제 천직이라 생각했거든요. 요즘도 간혹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죠. 그땐 훨씬 많았어요. 제가 일하게 된 식당 주인분도 입이 걸걸하니 욕지거리를 해대는 할머니였기에 처음엔 엄청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셔도 일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행동만은 따뜻했던 것 같아요. 갈 곳 없는 절 위에 가게 뒤편 한 평짜리 창고방 하나를 내주셨어요. 이거 사. 나중에 월세 다 한꺼번에 받을라니까
열심히 일해. 알았냐? 할머니 감사해요. 생전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네요. 앞으로 식당 일 더 열심히 할게요. 진짜 친할머니처럼 따르며 식당 일을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어두운 표정으로 제게 당부하시더군요. 수련아, 안 되겠다. 병원 의사가 나보고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래. 자궁암이 온몸에 싹 다 퍼져버렸단다. 젊어서 애 못 낳는다고 시댁에서 쫓겨났는데 쓸데없는 자궁이 끝내 내 목숨까지 잡아먹는구나. 애 진작에 떼어버렸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식당 네가 물려받아야겠다.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의지하면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저한테 식당 일을 다 맡기신다고요? 안 돼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야, 이년아. 내가 당장 내일 모레 죽는다더냐.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되지. 우리 가게에 야채 배달해주는 김씨 총각 알지? 그 총각한테 말해놓을 테니 물건 받는 거부터 대금 치르는 거 다 배워라. 그리고 이거 내가 지금까지 모은 전 재산이다. 은행 못 믿어서 여기 쟁여놨는데 이거 네가 다 가져라. 허투루 쓰지 말고 집이나 건물이라도 사놔라.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봤자 노상 그 돈이 그 돈이더라. 한국 사람들처럼 땅, 건물, 집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득한 나라는 자고로 부동산 사놔야 돈이 되는 거야. 돈이 돈을 법이니까 말이야. 할머니는 현자처럼 어쩌면 유언 비슷하게 제게 돈과 함께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돈은 당시 엄청 큰 돈이었죠. 이런 돈을 처음 보는 전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일단 은행에 넣어놓고 인근 복덕방을 전전하며 부동산 정보를 얻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그맣고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2층짜리 건물이 금매로 나왔다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계약했어요. 혹시나 사기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계약서를 주고받고 건물주가 되었답니다. 1층엔 식당을 차렸고 2층 살림집엔 제가 들어가 살게 되었죠. 이 모든 과정을 할머니께서 주도하여 진행해 주셨고 계약 후 딱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무 가족도 없으시던 할머니의 장례식장은 참 쓸쓸하더군요. 조문객은 딱 1명, 야채 대주던 김씨 총각뿐이었죠. 수련씨, 주인 할머니께 들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식당 열었다면서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주인 할머니가 수련씨를 진짜 친손녀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몇 번이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아직 어린 수련씨 식당 잘 운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저도 친할머니 같은 분이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뭐요? 할머니께서 또 무슨 말씀이 있으셨나요? 나보고 수련씨한테 남자로서도 잘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수련씨 잘 어울린다면서. 네? 아니,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유 참. 여튼 밥이라도 한 그릇 자시고 가셔요. 전 김씨 총각을 얼른 육개장에 밥 한 그릇 먹이고 돌려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부터 귀까지 새빨개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거든요. 24살 먹도록 남자랑 손 한 번 안 잡아본 저는 먹고 살기 바쁘니 연애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남자가 없어 외롭다는 느낌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날 이후 김씨 총각이 야채 배달을 올 때면 이전과는 180도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괜히 얼굴에 분도 좀 찍어 바르게 되고 립스틱도 살짝 바르고
그 남자가 야채 배달 올 때를 대비하고 있더군요. 김씨 총각의 이름은 김성기였고 저보다 10살이 많은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었어요. 집이 가난하고 허름이 모시는 남자다 보니 아마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나 보더군요. 그 나이 먹도록 한 번도 여자를 사귀지 못해봤더니 말 다 했죠 뭐. 성격도 좀 쑥맥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콩깍지가 점점 씌워지고 있었는지 착하고 순진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가더라고요. 서로 마음속으로 좋아만 하다가 답답해서리 제가 질러버렸어요. 아니 김씨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주인집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절 부탁했다면서요. 그럼 뭐 진도가 좀 나가야지. 이렇게 질질 끌고만 있을 거예요? 아무런 고백도 없이? 아휴, 내 답답해서리. 10살 어린 내가 꼭 이렇게 나서야겠냐고요. 얼른 나가서 풀이라도 뽑아와 깨워서 풀반지라도 만들어줘요. 아, 네? 풀반지요? 그래요. 잠시만요. 답답한 김성기 이 남자는 저의 불호령에 헐레벌떡 나가서는 진짜 길가의 민들레꽃과 풀을 엮어서 동그랗게 반지를 만들어 왔더군요. 그래도 센스는 있었는지 2개 만들어 와서는 내 손에 하나, 자기 손에 하나 이렇게 끼워주더라고요. 그날부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만나게 되었고 일요일이면 여기저기 다니며 데이트도 참 재미나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김성기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서부터 제 인생은 내내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여튼 나이가 찰대로 찬 노총각 남친은 저와 정이 들자 바로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가족도 없던 전 결혼해서 예쁜 가정을 꾸리자는 말에 얼른 예스했죠. 남친의 홀어머니는 몇 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몸 한쪽을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이젠 한쪽으로 기어다니며 움직일 순 있다고 하더군요. 시장바닥에서 나물 다듬어 파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못한다며 이 사람이 벌어온 돈만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듯 했어요. 남친은 외동아들이었기에 결혼해서 반신불수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땐 철이 없어서 몰랐어요.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대충 이 정도의 가정사만 듣고 바로 예비씨 모아 만남을 가졌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가 몸은 불편하지만 자상하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설명했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실제로 만난 예비시모는 이빨 빠진 호랑이 같더군요. 네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엉덩이 한번 보자. 어디 떡두꺼비 같은 아들 숨풍숨풍 낳을 수 있는 여잔지 아닌지 보게. 우리 성기가 무려 4대 독자고 내가 남편 돌아가시고 몸은 이렇게 됐지만 우리 가문이 종갓집이라 제사도 꼬박꼬박 지내야 한다. 각오는 돼 있겠지? 아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돈이야. 우리 집 기둥뿌리를 뽑아가려면 나한테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지.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내놔라. 그때 당시 7급 공무원 월급이 23만 원 할 때였는데 25만 원이면 꼬박꼬박 매달 한 사람치 월급만큼 달라는 얘기였어요. 전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초반에 못을 박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머님, 초면에 돈 얘기부터 꺼내셔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럼 아예 딱 정하고 가시죠.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시니 제가 사는 건물 2층에서 함께 사셔야 할 테고 생활비는 어차피 저희가 부담해야 할 테니 용돈 정도만 드릴게요. 25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네요. 야, 몸도 비실비실해서 아들내미도 못 낳게 생겼구만. 돈도 못 주겠다고? 남의 집 기둥뿌리 뽑아갈 거면 돈이라도 제대로 내놓고 가. 너 내가 중풍 걸려 병신됐다고 무시하는 거냐?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뿌리 깊은 가문이다. 너 듣자 하니 애비애미 없이 거의 식모처럼 자랐다며. 니까짓 게 건물 하나 있다고 무시할 집안이 아니란 말이다. 전 옆에 가만히 앉아있던 남친이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지만 끝까지 꿀먹은 벙어리더군요. 대강 자리를 수습하고 예비 시모에게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결혼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일단 쫄래쫄래 따라 나온 남친에게 퍼부었어요. 당신 등신이야? 바보야? 어머님께서 처음 본 나한테 돈돈거리시고 날 저렇게 무시하면 옆에서 방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정말 미안해. 언제 껴들어야 할지 몰라서구만. 근데 평생 고생만 하다 중풍 걸린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말이 좀 세게 나간 것 같아.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니 너무 뭐라 하지 말아줘. 돈 얘긴 그냥 한 귀로 흘려 듣자고. 내가 번 돈으로 조금씩 용돈 쥐어드릴 테니 수련이는 아무 걱정 말고 우리 결혼 예정대로 진행하자. 저도 참 바보죠. 그때 당시 서울에서 제 곁에 있던 사람은 오직 남친뿐이었고 시모 문제를 중간에서 잘 해결해준다는 남친 말만 믿고 다시 결혼을 진행하기로 맘먹었어요. 이 남자랑 헤어지고 다시 혼자 되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뭐든지 제가 열심히만 하면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큰 오산이었죠. 우린 시에서 운영하는 값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도 신혼여행은 좀 근사한 데로 가고 싶어서 그때 당시 굉장히 인기 있던 부곡 하와이로 갔었죠. 몇 년 전에 부곡 하와이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여튼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모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부터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종갓집의 4대 독자 집안이었기에 시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빨리 아들 낳으라는 말을 계속 해대더군요.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아직 임신도 안 한 제게 아들 출산을 강요하다니 미칠 노릇이었죠. 어머님,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00일 됐고 아직 애도 안 들어섰는데 무슨 아들 낳으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나요? 스트레스 받아서 생길 아들도 떠나겠어요. 네가 그리도 성격이 못돼 처먹었으니 손자가 들어서겠냐? 25만 원이 뭐 그리 아깝다고 반신불수된 시애미한테 돈도 안 주고 말이야. 아주 괘씸하다니깐. 결국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25만 원이 나오게 만드냐? 쳐죽일 년 같으니라고. 뭐라고요? 어머님, 결국 성기 씨한테서 25만 원 받아 쓰고 계신가요? 아니, 몸 불편해서 바깥에도 휠체어 타야 겨우 나가시는 분이 웬 돈이 그리 많이 필요하세요? 암튼 남편한테 따져볼 테니 어머님은 가만 계세요. 식당에서 쪽파 다듬던 남편한테 씩씩대며 따졌죠. 아니, 어머님께 25만 원이나 드리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이제 당신도 다른 야채 배달 일 안 하고 이 식당 일에만 전념하고 있으니 어머님 용돈도 나랑 상의해서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형편에 25만 원은 너무 많아. 절반으로 줄이라고. 착하고 다정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은 세상 그렇게 효자일 수가 없었죠. 결혼 후에 어머님 얘기만 나오면 아주 눈을 희번떡거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결혼 전과 후가 완전히 딴 사람 같았어요. 뭐가 많다는 거야 대체? 당신 이 건물도 갖고 있고 식당 일도 잘 되고 있잖아. 평생을 힘들게 산 불쌍한 노인한테 정말 이렇게 가혹하게 나올 거야? 정 떨어진다 정말.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시모였죠. 스트레스를 받은 탓이었는지 원하는 아이는 잘 안 생기더군요. 아니, 생기긴 했으나
초기의 유산이 많이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졌죠. 아니, 네 자궁은 무슨 미끄럼틀이더냐? 무슨 아기가 붙어있질 못하고 매번 미끄러지냐? 너 우리 집안에서 아들 못 낳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3년 내로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날 줄 알아. 어머님, 여기 제 명의 건물이에요. 누가 누굴 쫓아낸다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드디어 저에게도 10개월간 끝까지 붙어있는 아기 천사가 찾아오더군요. 그때만 해도 초음파가 잘 발달하지 않아서 출산할 때까지 성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발 아들이기만을 빌고 또 빌며 아이를 낳았죠. 하지만 고추는 없었어요. 그래도 전 제 딸아이가 마냥 이뻤어요. 이름은 김우정으로 지었죠. 하지만 지난 7년간 주구장창 아들 손자를 발해왔던 시모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분명 아들 가진 배 모양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옆 침대 여자는 아들 낳았다는데 아기 바뀐 건 아니냐? 이럴 순 없다. 7년간 기다렸는데 이럴 순 없어. 아이고, 내 팔자야. 시모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미 낳은 딸을 아들로 바꿀 수는 없었죠. 남편도 실망하기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 또한 실망이 되더군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까? 시모가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좀 있다 웬 여성이 한 명 올 것이다. 건너편 다방 여잔데 이미 아들을 2명이나 낳아본 여자야. 아직 20대니까 팔팔 하겠지. 우정애미야, 이건 네가 기분 나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느냐 끊느냐 하는 문제다. 내가 지금껏 모아놓은 돈 이 다방 여자한테 다 줘놨으니 씨바지로 한 6개월 동안만 드리도록 하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을 때까지 말이야. 씨바지? 씨바지란 단어에 전 눈이 횟가닥 돌아버렸어요. 그때도 꺼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던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죠. 야, 넌 시엄니가 다른 여자 들인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 아주 효자나셨네. 짐승 같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여긴 내 건물이니 2사람 다 당장 나가주세요. 바로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네요. 우리 딸 우정이는 평생 볼 생각도 말아요. 저 또한 폭탄 선언을 하고는 시모와 남편을 그 길로 내쫓아버렸어요. 너무너무 열이 받았거든요. 아들 못 낳는다고 이혼을 당한 건지 아님 제가 주체적으로 이혼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 아빠와 갈라서고 딸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죠. 애비 없는 아이라는 소리 안 듣도록 딸을 최대한 독립적으로 강하게 키웠어요. 덕분인지 자존심 센 딸은 저한테 약한 모습 안 보이고 혼자서도 척척 잘 생활했어요. 엄마인 전 그걸 우리 딸아이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게 독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딸내미는 유아들을 아주 좋아해서 유치원 교사가 꿈이었고 유아 교육과 진학 후 실제로 유치원 교사가 되었죠. 한 3년쯤 일했을까? 엄마인 제게 본인이 맡은 아이 얘길 자꾸 꺼내더군요. 엄마, 세상에 우리 반 아이 중에 100일 때 아기 엄마가 도망가서 아빠가 계속 키우는 애가 있어. 그 엄마도 참 너무하지. 어떻게 자기 새끼를 버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냐? 너희 아빠도 돌 안 된 널 버리고 떠났단다. 라는 말이 이목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 참 불쌍한 아이로구나. 그 아빠가 대단하네. 아이 혼자 키우기 쉽지 않은데. 그치? 아이가 6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 아마 아빠가 잘생겨서 그런 것 같아.
아빠가 탤런트 닮았다니깐? 우리 딸은 그 이후로도 자주 그 아이와 아빠에 대해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김새가 이상했죠. 우정아, 너 혹시 그 애기 아빠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자꾸 얘기 꺼내는 게 수상해. 딸은 머뭇머뭇거리다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사실 그 남자아이를 임신했어. 벌써 5개월 차야. 남친도 이 사실 알아. 얼른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재. 남편과 이혼 후 딸아이를 홀로 키우며 25년간을 평탄하게만 지내고 있었는데 완전히 총 맞은 느낌이었어요. 뭐? 임신 5개월? 야, 너 미쳤어? 내가 널 애 딸린 호래비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귀하게 키운 줄 알아? 엄마를 말려 죽일 작정이야? 안 돼. 절대 안 돼. 전 울며 불며 적극 반대했지만 당장 딸아이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제 마음은 급해졌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위라는 작자는 꼴도 보기 싫으니 대충 한번 보고는 결혼을 승낙했죠. 정신 차려보니 상견례 당일이더군요. 그래도 사돈은 어려운 법이니 최대한 옷차림에 예의를 갖추고 나갔어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레스토랑에 앉아있는데 저 멀리서 사돈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다가오더군요. 그런데 왠지 낯이 익었어요. 점점 가까이 오자 45년 전 그날이 기억나더군요. 바로 내게 도둑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도망간 이모네 식모와 머슴 커플이었어요. 야, 김천내 이천소, 니네가 여기 웬일이야? 꼴에 서울로 상경했더냐? 내가 너희 두 사기꾼 놈들 때문에 이모네에서 쫓겨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 알아?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둘이 결혼은 했나 보지? 재수 없으니까 썩 꺼져. 지금 우리 딸내미 사돈들 만나야 하는 중요한 자리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뿔싸. 바로 이 왼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의 사돈이었던 거죠. 사위도 당황해서 얼른 상황 정리를 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을 이미 아시나 봐요. 성함까지 다 아시네요. 우정이가 임신까지 한 마당에 옛날 일 다 잊으시고 상견례 자리는 대강 마무리 짓죠. 고상한 척 있던 김천래는 역시나 무식하게 말을 하더군요. 아니 사부인, 우리 아들이 첫 번째 부인이 애 낳고 도망가서 그렇지? 그거 아니면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사위감이니 복받은 줄 아시오. 우리가 당신 이모네 집에서 나와서 다른 지역에 땅을 사고 농사 짓다가 개발 보상금 받고 평창동에 대저택 짓고 이사 왔으다. 옛날 그 비천했던 신분이 아니라오. 평창동 사모님 됐으니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딸아이가 임신까지 한 마당에 더 이상 분탕질 하고 싶진 않더군요. 자존심 세고 독립적인 아이이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잘 살 거라 믿었죠. 게다가 사돈댁들이 우리 이모네 집에서 훔쳐간 돈으로 어쨌든 평창동 대저택 짓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한다니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쌍수 들고 반대하고픈 결혼이었지만 꾹꾹 눌러 참고 결혼을 진행시켰어요. 딸아이는 만삭이 되어서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딸내미 말로는 착한 사위라 하니 배다른 아들내미 하나 있는 호랍이었지만 믿었어요. 적어도 저와는 다른 결혼 생활을 하길 바랬죠. 평창동 대저택에서 아이 낳고 시부모들과 합가하며 살던 우리 딸은 점점 말라만 갔어요. 300평 규모의 거대한 집에 방만 5개, 화장실 4개라는 소리를 듣고 집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서 살이 빠졌나 싶었죠. 54kg의 보기 좋은 몸매였던 우리 딸은 결혼 생활 급기야
39kg의 좀비 같은 몸매가 되어버렸어요. 우정아,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시댁살이가 힘드니? 시부모들이 구박해?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 아냐? 당장 병원 가보자. 아니야, 엄마. 병원 가봤는데 그냥 좀 무리해서 그렇다네. 암 같은 거 안 걸렸대. 우리 딸내미 키우느라 그런 것 같아. 시댁 어른들 잘해주시니 걱정 마세요. 언제 한번 너희 신혼집 내가 한번 찾아가마. 사돈들 선물 사들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마. 우리 딸 사는 걸 내 눈으로 좀 봐야겠어. 아니에요, 엄마. 뭐하러 그 먼 곳까지 와. 차 없으면 올라오기도 힘든 언덕에 있는 집이야. 절대 오지 마세요. 친정엄마인 제가 딸내미 집에 한번 간다고 할 때마다 극구 만류하더군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어느 날부터 딸과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사위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전 딸이 사는 평창동 주소를 갖고 찾아갔죠. 배를 눌렀더니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얼른 돌아가세요. 전 그 목소리가 더 걱정이 되어 도저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어요. 바로 경찰을 불렀죠. 경찰 얼굴이 인터폰에 비추니 그제서야 열어주더군요. 경찰과 함께 딸 집에 쳐들어갔죠. 평창동 대저택이라는 그 집 안에는 웬 미싱 수십 대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공사판이 따로 없었죠. 북적이던 사람들만 10명.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딸내미를 붙잡고 물었어요. 우정아, 이게 살림집이냐 아닌 공장이냐? 평창동 대저택에 산다더니 거대한 공장에 살던 거였어? 저 사람들은 대체 다 뭐고? 다 우리 시누이 식구들이야. 집안 전체가 망해서 시누이 남편들, 아이들이며 그 시부모들끼리 다 이 집에 눌러 앉아 살고 있어. 방 5개에 16명이 살고 있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 쓰러질 뻔했어요. 남편 사업 망한 시누이며 새 쌍둥이 낳은 시누이들까지. 처참한 사정의 시댁 식구가 왜 이리 많던지. 다 이 저택의 빌부터 미싱 돌리며 살고 있었어요. 전 당장 사돈인 김천래한테 따져 물었어요. 야, 내 귀한 딸을 이런 난장판에서 하루 종일 일 시키며 불어먹었던 거냐? 아이고, 내가 너 같은 사기꾼을 믿은 게 잘못이지. 평창동 대저택에서 며느리 공주 대접해주며 살게 해주겠다며. 이게 공주 대접이냐? 하녀보다 못한 삶이지. 야, 이게 어디서 난리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미싱 돌리는 게 뭐 큰일이라고.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뻔뻔한 면상으로 희죽거리며 말하는 딸의 시모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내가 기물파손죄로 경찰한테 끌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여기 미싱 다 부셔버리고 가야 속이 시원하겠다. 정말 전 다 부셔버리고 내 딸과 손녀를 데리고 나왔어요. 사돈 식구들은 헐크 같던 제 모습이 좀 무서웠는지 보상하라 어쩌라 하는 말은 없더군요. 저희 집으로 돌아와 딸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힐책했어요. 우정아, 대체 왜 그런 시궁창에 살면서 엄마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왜? 엄마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지.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했으니 보란 듯이 끝까지 잘 살고 싶었어. 미안해, 엄마. 다 내 잘못이야. 이게 왜 네 잘못이야? 얼른 이혼 절차 마무리 짓고 우리 3대 모녀가 모여 행복하게 살자꾸나. 내가 70평생 살아보니 인생 뭐 별거 없더라.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 거야. 그렇게 우리 딸은 외동딸 하나 가진 이혼 여인 저와 똑같은 팔자를 지니게 되었어요. 하지만 딸만큼은 평생 재혼하지 않는 저와는 다르게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금 행복한 가정 꾸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딸과 저는 모든 비밀 다 털어놓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식당 일 하여 벌만큼 벌어놓은 저는 손녀딸을 주도적으로 맡아 키워주고 있고, 딸은 다시 유치원 교사가 되어 일하고 있죠. 우리 손녀딸 자랑 한번 해보자면, 아직 7살밖에 안 됐는데 한자 8급 시험 본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게 너무 기특하답니다.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요즘 제 삶의 낙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전부죠. 이젠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어떤 일이 닥쳐도 놀라지 않을 것 같네요. 이 글을 듣는 여러분께는 그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